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왼쪽 무릎에 전기가 통한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마치 누군가 송곳으로 무릎 안쪽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절로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손잡이를 꽉 붙잡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길 반복하며 진정하려 했지만 무릎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70 가까이 된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허리가 가끔 아프고 눈이 침침해진 것 말고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그날 계단에서 들린 뚝 소리는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늙는다는 것이 그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찾아오기 전 저는 동네에서 에너자이저 할머니로 불렸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 텃밭 가꾸기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젊은 시절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김밥 가게를 운영했어요. 아이들 셋 모두 대학을 보냈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남편과 저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고생만 했던 세월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활기차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4시 반이면 일어나 밥을 짓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마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백 줄을 말아도 손목이 아프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젊음이 무기였던 거예요. 은퇴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른이 코앞인데도 저는 제 나이를 잊고 지냈어요. 정숙 씨는 정말 안 늙어. 뭐 먹고 그렇게 정정해?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듣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엔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는 이도 있고 무릎 수술을 했다는 이도 여럿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움직이며 살아서 그런가 봐. 일이 약이야. 그런데 그 자신감은 단 한 번의 뚝 소리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그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파스를 붙이고 누웠어요. 다음 날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조금 쉬면 모든 게 괜찮아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에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짧은 거리조차 한 발 한 발 떼기가 힘들었어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우리 준이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제가 손주를 돌볼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며 바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준이를 돌보는 일은 제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존재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남편은 저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처음엔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심각한 진단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파스를 더 사다 붙이고 인터넷에서 찾은 무릎 운동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릎을 여러 각도로 움직여보더니 엑스레이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네요.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좀 줄이셔야겠어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오래 걷기는 피하세요. 일단 소염 진통제를 드릴 테니 드시고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완치는 안 되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치라기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연세가 있으시니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지내셔야 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약 드시면서 상태를 지켜봅시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갑자기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광경들이 이제는 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의사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무릎 안 좋은 지 오래됐어. 약 잘 먹고 무리하지 마. 남편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게는 인생의 큰 위기인데 남편은 그저 일상적인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도 이미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자 통증은 조금 줄었지만 무릎을 구부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여전히 아팠습니다. 보호대를 차고 조심조심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다른 할머니들이 제 무릎을 물어봤어요. 정숙 씨도 이제 무릎이 안 좋아졌구만. 나는 3년 전부터 그랬어.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릎 수술 경험, 침 치료 효과, 좋다는 약이나 영양제 정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겪는 이 고통과 당혹감을 이미 많은 또래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그 자부심마저 깨졌다는 게 괴로웠어요. 게다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고통과 제약이 찾아올 텐데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딸 민지였어요. 엄마, 어제 올린 사진 봤어? 수민이 100일 사진이야. 제가 어디서 봐야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또 카톡을 안 보셨구나.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엄마, 스마트폰 좀 제대로 배워야겠어.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손녀 수민이의 100일 사진이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보고 있는 단체 채팅방이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핸드폰은 그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지만 복잡한 기능은 배우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할 일이 줄어든 시간에 손주 준이에게 부탁했어요. 준아, 할머니한테 카톡 좀 가르쳐 줄래? 8살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준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술술 가르쳐 주었어요. 사진 저장하는 법, 이모티콘 보내는 법, 심지어 유튜브에서 영상 찾는 법까지. 그동안 배우기 귀찮다고 미뤄뒀던 일들을 8살 아이에게 하나하나 배우는 제 모습이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준이가 돌아간 후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카카오톡 단체방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큰아들, 큰며느리, 딸 둘과 사위들, 그리고 남편까지. 가족들이 주고받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읽지 못했던 수많은 대화들, 보지 못했던 사진들, 놓쳤던 초대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뒤처지고 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무릎 통증을 참으며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친구가 말해준 시니어 디지털 교육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절실해졌습니다. 주민센터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캘린더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었어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주민센터로 향한 수요일 아침, 강의실은 이미 10명 정도의 노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였어요. 강사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정리하는 법과 클라우드 백업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어요. 강사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옆에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어색했지만 다들 저처럼 헤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이명자라고 해요. 3달째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애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유튜브도 봐요.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처럼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문제를 겪어왔고 이제는 그럭저럭 관리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평생 장사하며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앉고 일어서는 것도 불편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적응이란 걸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활해요. 명자 씨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을 겪고도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디지털 교육에 나갔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약을 먹고 보호대를 차면 견딜만 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통증보다 더 커졌습니다. 한편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엌 좀 바꿔볼까? 내가 서 있기 힘들잖아. 앉아서 할 수 있게 높이 낮추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평생 집안일에 크게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부엌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니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들이 제안했다고 해요. 아들은 제 무릎 상태를 걱정하며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괜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부엌 공사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싱크대 높이를 낮추고 수납장을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옮기고 바닥은 쿠션감 있는 재질로 바꿨습니다. 완성된 부엌을 보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불편한 걸 가족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도 컸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그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무릎 통증은 약을 먹으면 견딜 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때때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더 아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다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계단은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고 오래 걷지 않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큰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 상태로 손주 둘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큰며느리는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신대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표정 관리를 해보려 했지만 마음속 서운함이 금방 드러났나 봅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준이는 계속 봐주세요. 둘째만 친정엄마가 봐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두 아이를 다 보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사실 이해는 갔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는 영아까지 돌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내가 손주 돌보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늙은 것 같아.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하니. 남편은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듣고 있자니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너는 지금까지 평생 뭘 했어? 우리 애들 새 키우고 가게 일하고 큰 손주 몇 년째 돌보고.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 왜 자꾸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무리하려고 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평생 일하고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이 줄어든다는 건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습니다. 69세의 봄, 처음으로 내가 늙었다는 걸 실감한다. 무릎 통증이 찾아온 지 2달. 이제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것인가 보다. 서운하고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문득 예전에 읽었던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는 건 비겁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맞아요. 나이 든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 디지털 교육에 나갔을 때 명자 씨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정숙 씨, 우리 실버 이야기 모임 한번 나와 볼래?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글도 쓰고 그래요. 월요일마다 도서관에서 해요. 흥미가 생겨 그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웠지만 명자 씨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서관 소모임실에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분들도 3명 계셨습니다. 모임 진행자는 65 정도로 보이는 김 선생님이었는데 전직 국어 교사셨다고 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어요. 그분들의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암 선고를 받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분, 환갑에 해외여행을 시작해 10여 개국을 다녀온 분, 은퇴 후 그림을 배워 전시회까지 연 분. 모두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2달 전에 무릎에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늙었다는 걸 실감했죠. 아직 적응 중이에요. 말을 마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70 넘어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됐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자 머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권의 시집을 냈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몸의 한계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네이버에 노년기 새로운 취미라고 검색해볼까?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뜨더군요. 손뜨개, 서예, 시니어 요가, 합창단, 원예.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를 위한 글쓰기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클릭해보니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주 2회 각 1시간씩 화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모임에서 만난 분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의외로 적극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잘 됐네. 너 글솜씨 좋잖아. 예전에 애들 일기 검사해 줄 때 내가 써준 코멘트가 선생님보다 낫다고 했잖아. 남편의 응원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밤, 이번에는 달력 앞에 서서 한 주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월요일은 실버 이야기 모임, 화요일은 글쓰기 온라인 강의, 수요일은 디지털 교육, 목요일은 병원 가는 날, 금요일은 또 글쓰기 강의. 주말에는 손주 준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달력을 보니 제 일주일이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일정이었지만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어요. 화요일 첫 글쓰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화상 프로그램을 켜는데 손이 떨렸어요. 준이가 가르쳐준 대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확인하고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습니다. 강사는 60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함께 하실 박정숙님 환영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자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올해 69살이고 평생 식당을 운영했어요.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새로운 취미를 찾다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님, 정말 반갑습니다. 신체적 변화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50대 중반에 허리 디스크로 일을 그만두고 글쓰기를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함께 즐거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날의 주제는 나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각자 소중히 여기는 물건 하나를 골라 5분간 자유롭게 글을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첫 손주 준이의 탯줄을 떠올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출산 후 병원에서 준 탯줄 도장을 제게 준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제게 무척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5분 동안 탯줄에 대한 감정과 손주에 대한 사랑을 글로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쓰다 보니 마음속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글쓰기가 끝나고 몇 분이 자원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진솔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신 배우자의 안경을, 또 어떤 분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반지를 소재로 글을 썼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손주의 탯줄은 붉은 보자기에 쌓여 작은 상자 속에 있다. 8해 전 며느리가 병원에서 돌아와 내게 건넨 그것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내 아들이 낳은 아들, 그 작은 생명과 나를 이어주는 끈. 이제 내 무릎은 아프지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읽기를 마치자 화면 속 여러 얼굴에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강사는 제 글이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글쓰기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짧게라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릎 통증, 날씨, 만난 사람들, 새로 배운 것들.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 삶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관리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했어요. 통증이 심한 날엔 무리하지 않고 쉬고 괜찮은 날에는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관절 강화 운동도 매일 꾸준히 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준이 운동회인데 할머니도 와서 보면 좋겠대요. 운동회.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운동장에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준이의 기대에 찬 얼굴을 상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물론 갈게. 준이가 할머니 오라고 했다고? 그럼 더더욱 가야지. 일요일 아침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접이식 의자를 챙겨 나섰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어요.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와 조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반 자리는 저기예요. 준이를 따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있어 편했어요. 운동회가 시작되고 준이의 달리기, 줄다리기, 이어 달리기를 보며 응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시간 며느리가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준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나의 영웅에 대해 글 쓰는 건데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나의 영웅은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지만 매일 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할머니는 내가 슬플 때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 다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지냅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씩씩해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영웅입니다. 글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이가 놀라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마음에 들어. 할머니가 이렇게 기쁜 눈물은 처음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이의 글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감동한 듯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봐.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니.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글쓰기 모임에서 저는 손주의 글과 그날의 경험을 소재로 글을 썼어요. 발표를 마치자 참가자들과 강사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정숙님, 무릎 통증이 찾아온 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글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한 편의 에세이로 써보세요.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글을 썼습니다. 처음 통증이 찾아왔을 때의 충격과 부정,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새로운 취미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여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글을 완성하고 나니 제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늙는다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큰며느리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날 날이 코앞이었어요. 큰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아내가 엄마 보고 싶대요. 무릎 통증이 시작된 이후 병원은 제가 가장 꺼리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긴 복도를 걷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진통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산모실 앞을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기는 제때 나오게 되어 있어. 너 태어날 때도 엄마가 이렇게 기다렸단다. 며느리 곁에 앉아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무릎 통증과 그녀의 진통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둘 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통증이라는 점에서요. 차마 이 순간이 지나면 더 큰 기쁨이 올 거야. 제 말은 며느리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병실에서 작은 손녀를 안아보는 순간 모든 통증과 불편함이 잊혔습니다. 예쁜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구나. 내가 지금 겪는 노화와 통증도 이 아기가 앞으로 겪을 성장의 과정도 모두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릎이 아프게 된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했는지 깨달았거든. 그리고 몸이 불편해지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게 됐어. 글쓰기도 시작하고 디지털 기기도 배우고. 몸은 조금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은퇴하고 처음엔 허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좋아. 우리 나이에 맞는 삶이 있는 것 같아.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꾸준히 글을 쓰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웠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약과 운동으로 관리하며 지냈어요. 때로는 아프고 불편했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글쓰기 강사의 권유로 시니어 문학 공모전에 에세이를 제출했어요. 무릎 통증이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70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두렵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는 여정이라고요.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플 때는 쉬고 괜찮을 때는 적절히 활동하면서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글쓰기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디지털 세상을 탐험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전에는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들꽃,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곳곳에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의 일기를 씁니다. 69회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통증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에 감사한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몸은 조금 느려져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더 넓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을 마무리한다. 내일도 무릎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 듦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는 마음.
무릎 통증은 저를 멈추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예전의 에너자이저 할머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몸에 한계는 있지만 마음의 지평은 오히려 넓어졌으니까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무릎 통증이라는 작은 위기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건강했던 지난날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깨달음에도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내일도 무릎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제 삶의 또 다른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의미 있게. 노화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제 69살의 일상입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하는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일상. 어쩌면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